한국이 G7에 추가로 초대돼 앞으로 전세계 리더격인 G11의 멤버로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만 G7 멤버 중에 일본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수출 규제도 끝내 해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양국이 여전히 외교적으로 강대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G7 입성 제안에 대해 일본은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제를 위해서 친미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자칫 이것은 미중 간에 한국의 외교적 어려움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섣불리 G7에 추가 입성했다가 여러 불이익도 계산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이 나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 자체를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왜 한국의 G7 추가 입성에 관해 다른 나라와 달리 불편해하는지와 최근에 한일 간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을 동시에 묶어서 일본이 한국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유럽 사회와 동급이다. 우선 이번 G7에 추가로 한국이 입성할 가능성이 나오자 즉각 일본 외무성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유일 G7에 들어간 의미가 퇴색된 것이다 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외무성조차 아시아 유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주장되어 온 일본은 유럽에 가깝다는 주장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유럽연합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에 속할 정도가 아니며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1999년 일본 도쿄학회에서 일본은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세미나를 개최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받으면서 경제적이나 여러가지 위상을 봤을 때 일본은 유럽 경제권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미 네트워크인 G7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서방사회 그룹으로 일본은 속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가입 제안은 일본으로서 당황스러운 것이며 미국의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의 네트워크는 버리고 이제 G11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자면 한국도 G7에 추가로 가입될 확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G7국에서 일본은 협조를 잘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예전과 달리 시큰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손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새로 가입하는 국가는 앞으로 기존보다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외교 무대, 한국 등 실력파, 신진 세력 부담. 일본이 부담스러운 점은 G7으로 극히 한정된 네트워크에 실력 있는 국가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존 G7 국가들은 러시아 입성을 제외하고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 중에 가장 실력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K-방역은 전세계 언론에서 거의 매일 언급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비롯해 각종 노하우가 G7에 모두 수혈됐습니다. G7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실력파들이 들어와서 조직에 힘을 보태면서 차세대의 경제협력이나 안보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에 팬데믹 사태를 논하자는 핵심 자리인데 한국이 없는 것도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적극 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이번 방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낸 국가였다라면서 미국의 진단키트도 먼저 보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G11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방역이나 최근 이렇다 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관계가 껄끄러운 한국이 주목받으며 떠오르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일본을 당황하게 합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적극 전화에 일본 당황. 최근 일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일본에 좋았던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골랐습니다. NHK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미국 대통령을 가장 높이 평가하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54%를 득표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만 득표해 미국 대통령 중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이 한국을 G7의 추가 멤버로 적극 고려하여 포함하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전혀 상상 밖의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구상이 일회성 G7 초청이 아니라 이제 G11으로 정식적으로 가겠다는 포부임을 밝히며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도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좋다고 응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아직도 일본은 G11 혹은 G12에 관해 미국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즉흥적으로 했거나 일본은 이미 G7에 포함되어 굳이 의사를 묻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입성에 반대표를 던지는 쪽이므로 답답한 것이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에 일본을 한국과 이탈리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추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을 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보이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발언으로 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이 바라는 바를 잘 챙겨주며 지지해줬으나 트럼프는 G7 문제도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파격 행보는 일본으로서는 예측 불가의 배려도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때리기 했던 무대가 사라진다. 일본은 기존 G7을 한국을 비판하는 무대로도 활용해 한국과 뜻밖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이 작년에 수출 규제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자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요구하겠다며 G7상 긴 시간 발언을 했습니다. G7에 참석하지도 않은 한국을 이렇게 자신들만 발언할 수 있는 무대에서 비판한 것은 외교 결례임에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 때리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G7 무대에 추가 입성을 한다면 이러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존 G7 무대에서 일본 중심적인 외교관을 설파했다면 이제는 한국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일본 중심에서 균형 잡힌 외교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간 G7에서 한국 때리기나 한일 관계에서 일본 중심의 발언을 하더라도 서방 사회에서는 자신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이므로 일본 측의 이야기만 듣게 되는 쏠림 현상이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도 관련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 G7 가더라도 중국 부담 덜하다. 그간 한국이 G7에 입성하면 친미 네트워크 동맹체에 입성한 한국이 중국에 보복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일본 상케이의 경우에는 한국이 G7에 들어오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그러한 부담을 지게 되면 중국과 외교 관계가 망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은 현재 G7 확대 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2일 미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한 데 대해 세계 평화와 다자주의 수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중국은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것으로 당장 자국의 심각한 위협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와대도 한국의 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에 흐르는 긴장감은 사드 때와는 다르기도 하며 현재 상황은 미중 간의 팬데믹과 홍콩 관련이 쟁점으로 과거 한국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사드 갈등으로 촉발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 정상 간에도 경제와 방역에서 역할을 하자고 우선 이야기를 했었고 G11이 다국적 국가들이 섞이는 자리이기에 곧바로 반중국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모습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실제 G7 회의가 열리면 미국 주도 아래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등 중국과 연관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한 뒤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G11의 큰 무대로 한국도 적극 진출하되 전략을 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계속 한국에 졌다.
일본은 지금까지 WTO 제소 등 많은 국제 무대에서 국가 간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승소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소송을 패한 경우에 이는 G7 무대에서 부담이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의 대결에서 계속 패하게 되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는 이미지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모든 수출 규제 요소를 완전하게 해소한 상황이라서 제소 시 승리할 확률이 큽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권은 역전승도 했는데 이번 수출 규제권은 경제 보복성으로도 진행됐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이 승소할 확률은 더욱 낮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2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간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WTO 분쟁에도 불리한 상황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WTO에서 또 패한다면 G11 무대 등 각종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장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11에 초청한 것이 뜻밖의 일본에는 갖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G11 입성은 한중 간의 우려와 일본의 견제 등 이웃 국가들의 큰 관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역이 커지고 국격이 올라간 만큼 G11에서도 신중하며 적절한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